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 연설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장이 새겨진 마가 모자를 쓴 복장도 눈길을 끌었지만 연단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행보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올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진 거죠. 그 이유는 테슬라에서 최근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 사이버캡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로 돌아선 일론 머스크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말레이시아 소식 준비했는데요. 우리에게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어느 지역은 주말이 금요일과 토요일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주말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0월 15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 연구에 기한 경제학자 3명이 공동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연구에 공로를 인정해서 이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올 아제몰루, 사이먼 존스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이며 제임스 로빈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입니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는 3사람이 나눠 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을 끝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13일 전화통화에서 레바논 등 서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전쟁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투 격화에 대해서 정전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에게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전투 소강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 갈등이 격화된 캐나다와 인도가 상대국 외교관을 대거 추방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 등 6명에게 시크교 분리주의자 지도자 살해 사건 조사 관련해서 14일 추방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외교관은 표적이 됐던 시크교 분리주의자에 대해서 정보를 모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시크교 분리주의자 피살 사건 수사 관련해서 이들 외교관리의 면책 특권 포기를 요청했지만 인도 정부가 이를 거부해서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 추방으로 대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낮 12시 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에 유로파 클리퍼를 실어 발사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약 29억 킬로미터 날아가서 2030년 4월쯤 목성에 닿을 예정인데요. 행성을 덮은 얼음 아래 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생명체가 이주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는 것이 클리퍼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부터 난 영원히 당신 편이야.
라고 누가 말해주면 이게 보통 이제 뭐 결혼을 할 때나 맞습니다. 뭐 이럴 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국제 무대에서 사실 이런 일은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원히 어떤 편이 되기는 네.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조약상에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 얘긴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달에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관해서 이 법안을 러시아 하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조약은 비준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과 함께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그날부터 쭉 영원히 무기한이요. 당신 편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되는 건데요. 네. 지난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 북러 조약이 체결이 된 건데요. 러시아는 이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하원을 통해서 이게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북한은 이번 달 7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아직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북러 조약 비준 여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약은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가 되면 다른 쪽이 유엔 헌장 제51조 북한 러시아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군사 원죄를 제공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북러가 이제는 군사 동맹까지 그 관계를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 외에도 북러 조약은 국제 무대와 다각화된 세계 질서에서 서로 협력하고 식량과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서로 대체해서 협력을 하고 무역과 투자,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양측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약이 비준이 된다면 북한 러시아 관계가 더 긴밀해지겠네요. 더 네. 가까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두 나라 관계 가까워질 때 뭐 처음에 이제 뭐 무역이나 투자 이런 거 하다가 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군사적으로 군사까지. 가까워지는데 네. 이건 사실 국제사회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북한이 뭐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여러 차례 네, 있었는데 일단 전방위적으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위 서기가 평화를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미 만났고요. 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러시아를 방문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다음에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참석하는 등 북러 고위 인사들 간의 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작전,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렇죠. 네. 여기에 필요한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서방 측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군을 지원할 병력까지 파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뭐 평양 상공을 침했다는 뭐 대북 전단 살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성명까지 발표했는데요. 네.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북러 밀착 행보를 과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네. 관계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말만 한 건데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10일 날 그러니까 중화민국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을 하는데요. 그때 기념사에서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고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과 대만은 하나다. 하나의 중국 원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 총통이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은 결국 라이칭더 총통의 이 양국론파를 문제 삼아서 14일 날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이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한 행동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총통이 쌍십절에 기념사를 한 것은 오랜 전통이고 그리고 정례적이고 자국 문제 초점을 맞춘 이 연설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초래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념식에서 그냥 대만의 입장을 밝힌 건데 이렇게 군사행동까지 한 거는 너무 과하다라는 네. 것이 이제 미국 측 입장인데 미 국방부는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는 전 세계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이고 대만 해협에서 평화 안정에 헌신한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국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규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맹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미국은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긴장이 또 고조되는 건 아닌지. 네, 예, 그런 정도 그러니까요. 되고요. 기념식이라서 그냥 말을 한 건데 음. 군대를 끌고 와서 훈련을 한다. 네, 좀 비대칭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 네, 유럽 국가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해외에 있는 이주민 센터로 먼저 보내서 1차 심사를 거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네.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에 건설한 이주민 센터에 첫 번째 입소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 해군 함정이 현지 시각으로 14일 날 첫 번째 이주민 그룹을 태우고 이탈리아 람페두사를 출발해서 알바니아로 가고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배 몇 명이 탑승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네. 특히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람페두사 섬은 아프리카, 중동 이민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입니다. 일단 알바니아 이주민 센터로 간 이 이주민들은 이곳에 마련된 수용소에서 머무르면서 망명 심사를 받게 되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망명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제 본국을 떠난 것일 네. 텐데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네. 보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거의 뭐 바늘구멍 통과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키워드가 네. 예. 이탈리아가 망명 허가 기준이 되는 안전국가 대상을 기존의 15개 국가에서 21개 국가로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나라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속한 나라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돌아갈 확률이 더 높아진 높아졌습니다. 거죠. 이탈리아가 안전국가로 선정한 나라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튀니지가 포함이 되고요. 작년에 이 4개 나라에서만 이주민 5만 6천여 명이 이탈리아에 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유럽연합은 알바니아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니그로, 세르비아 이런 국가들을 안전국가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 유럽연합 다른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기준으로 안전국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국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망명을 받아주긴 합니다만 네. 극히 일부분만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알바니아에 건설한 이주민 센터를 통해서 연간 3만 6천여 명의 망명 신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이탈리아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네. 미지수입니다. 일단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제3국의 이주민 처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이주민 수요를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탈리아가 이주민 민족을 제3국에 하청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관심을 보이고 비슷한 있습니다. 방식을 네. 취하잖아요. 이탈리아가 이 이주민 센터를 얼마나 잘 운영할까, 네.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영국은 르완다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망명 신청한 불법 이민자들을 르완다가 받아들이는 대신에 네. 영국이 르완다 측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탈리아와 약간 비슷합니다. 난민이 급증한 폴란드는 지난 5월 달에 예산 23억 유로를 들여서 벨라루스 측의 국경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외에도 뭐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각국들도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최근에 이제 남의 문제가 또 유럽 지역에서는 큰 네.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뭐 정착을 하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이러다 다 죽어. 이거 네.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세계 항공기 제조 시장을 양분하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네. 유럽의 에어버스, 미국의 보잉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보잉이 최근에 그 비행기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보잉 항공기 자체에 대해서 과연 안전한 비행기가 맞나? 도대체 제작은 제대로 하나? 이런 불만의 목소리,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이 와중에 보잉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 달째 파업이 이어지면서 네. 손실 추정액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7,860억 원이 넘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CNN 방송은 보잉의 이번 파업으로 본사의 노동자와 주주가 입은 손실 추정치가 뭐 37억 달러에 이르고 뭐 협력업체 이런 거에 다 합치게 되면 이게 거의 50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이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요, 현재 주간 단위 추정 손실에는 시애틀 지역의 다른 사업체들의 손실 그리고 보잉의 서비스 부품에 의존하는 고객 손실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면서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네.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 측에 따르면은요. 보잉 조합원이 3만 3천여 명인데 지난달 13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16년 만에 파업이라고 합니다. CNN 측 보도에 따르면 보잉의 사측과 노조 간의 협상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 노조가 앞으로 3년 동안 40% 임금 인상 그리고 10년 전에 폐지했었던 확정급여형 연금을 다시 복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측과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네. 일단 사측에서는 지난달 말에 최초 25% 인상안에 5%포인트 더 얹어서 4년간 30% 올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40%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간 노사 간의 협상이 있었는데 이게 결렬되면서 지금 양측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차이가 조금 있네요. 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영진은 구조조정으로 경영난을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너무 동상이몽이죠. 한쪽에서는 네, 급여를 완전히 올려달라고 그러고 사측에서는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조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인원이 17만 명인데 이 중에서 10%인 17,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잉의 CEO는 장기적으로 회사가 경쟁력 유지하고 고객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회사를 회복시키려면 어려운 결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구조조정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 보잉의 차세대 주력 항공기인 777X 기종의 첫 번째 인도식이 2026년 1년 정도 더 연기가 된다고 하고요. 네. 최근에 737 맥스 기종이 뭐 추락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 구멍이 뚫려 있고 네, 네, 굉장히 네. 엉성한 여러 가지 일이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사실 보잉 항공기 자체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있고 사측은 인력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러다가는 모두가 죽을 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다 죽어라고 네. 이게 키워드 선정하셨는데 일단은 뭐 소비자들로부터도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럼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네. 보입니다. 노사 양측이.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얼음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네. 유로파는 표면 아래 물이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겉에는 얼음이고 그 밑에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14일 날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의 유로파 클리퍼가 실려서 이제 발사가 된 건데요. 원래는 10일 날 발사가 될 예정이었는데 허리케인 밀턴 때문에 이 영향이었군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미뤄졌다고 합니다. 2030년 4월쯤에 클리퍼가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유로파 주변을 50회 정도 근접 비행하면서 예. 상세 측정 값을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유로파 행성을 덮고 있는 얼음 아래 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생명체가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클리퍼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과학계에서는요. 유로파 표면 아래 15에서 25km 굵기의 얼음층 아래 거대한 바다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정된 바닷물의 양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에 합친 양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나사 부국장은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번 임무가 정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나 그걸 보러 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인가 그렇죠. 이제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나사에 따르면 클리퍼는 나사가 지금까지 행성 탐사용으로 개발한 탐사선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클리퍼에는 유로파 지도를 생성하기 위한 고해상도 카메라도 있고요. 네. 지하수 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얼음 투과 레이더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물이 분출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열 측정기가 여기에 다 실려 있다고 하고요. 또 목성에는 강한 방사선이 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막기 위해서 티타늄과 알루미늄 제작된 두꺼운 차폐벽을 만들어서 이게 탑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탐사 대상이 된 유로파는 목성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거대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1610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리레오 갈레이가
처음 발견해서 갈릴리 위성 이런 별명도 그렇군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어제 발사가 됐어요. 2030년 4월에 이제 닿았고 그 이후에 어떤 네.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먼 거리를 가려면 도대체 어떤 동력을 쓸까 그렇죠. 궁금하시죠? 예.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네. 태양빛이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을 수 있는 충분한 대형 태양 전지판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2030년 대단하죠. 이후에 영화 한 편을 지금 상상을 네. 해봤습니다. 네. 얼음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였고요. 다음 키워드 최후의 성전에 남아있는 성배. 네, 저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주인공인데요. 해리슨 포드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이제 이 영화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네. 편이 이제 작년에 나면서 끝이 났는데 어쨌든 가장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네요. 네, 지금. 너무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이게 1980년대부터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쭉 봤던 영화에서 좋아하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곳인데요. 요르단의 페트라에서 네.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배 같은 그런 잔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피어스 폴 크리스만 박사가 이끄는 국악 연구팀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에서 가장 정교한 유적을 꼽히는 알카즈나에서 지하에서 비밀 무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3편인데요. 여기에 배경이 됐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크리스만 박사는 이곳에 다른 묘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초 지하 물질 탐지하는 원격 감지 기술인 지상 침투 레이더를 동원해서 21년 전에 무덤이 발견된 곳 왼편에 그러니까 쌍둥이처럼 이렇게 대칭으로 두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른쪽과 일치하는 왼쪽에 또 다른 무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채널과 함께 제작진과 함께 발굴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네. 놀라운 것은 무덤 안에 있었는데요. 고대 나바테아족의 유적인 페트라에서 발견된 무덤은 그동안에 거의 비어 있거나 도굴꾼들이 다 훔쳐가고 없었는데 새로 발견된 이 무덤은 거의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유골, 청동, 도자기 제조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부장품들이 온전한 형태로 그대로 발견이 됐고요. 예, 정말 의미 있네요. 네, 그리고 한 유골이 성배 모양의 도자기 잔을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상태가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매장 풍속이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만 귀족과 일반인 사이 매장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조의 것인지 평면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쿨리오의 노래 See You When You Get There 함께 듣겠습니다. Now I see places and faces and things you ain't never thought about thinking. If you ain't peeped, then you must be drinking and smoking. Pretending that you're looking, but you're broken. Let me get you open. Now little Timmy got his diploma and little Jimmy got life. And Tamika around the corner just took her first hit off the pipe. The other homie shot the other homie and ran off with his money. And when the other homies heard about it, they thought that it was funny. But who's the dummy? Cause now you done lost a hustler. A down-ass brother done been replaced by a buster. And though I got love for you, I know I can't trust you. Cause my crew is rolling Hummers and your crew is rolling Dusters. And just because of that, you act like you don't like a brother no more. I guess that's just the way it go. I ain't trying to preach. I believe I can reach, but your mind ain't prepared. I see you when you get there. More temptation and faith, I guess we living for the day. I seen a man get swept off his feet by a boy with an AK. The situation so twisted, everybody getting lifted. I'm just trying to take care of my kids and handle my business. Cause it's way too serious, so you gotta pay close attention. So you don't get caught slipping when they gonna do all the getting. Life is a big game, so you gotta play it with a big heart. Some of us gotta run a little faster, cause we gotta lay the start. But I'll be a fool to surrender when I know I can be a contender. If everybody's a sinner, then everybody can be a winner. No matter your rag color, deep down we all brothers. And regardless of the time, somebody up there still love us. I'm a scuffle and struggle until I'm breathless and weak. I done strive my whole life to make it to the mountain peak. Always keep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박 2일간 부산에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한 대표는 금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진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며 내일 재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해 현장 유세에는 불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올해 2월에서 8월 5대 장기이식 건수는 8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절반가량은 하루 2집에서 가사 육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군이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의 건국기념일 연설을 이유로 타이완 포위 훈련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이 군사적 압박은 무책임하고 비례적이지 않으며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군사작전에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 유지군이 다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현지 통신원이 대기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에서 주말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재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호르주의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말레이시아의 주중과 주말은 주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주와 연방 직할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지키는 반면 조호르, 케다, 클란탄, 트랑가누주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주말을 지킵니다. 네.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연방제 정치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말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요일은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무슬림 남성은 반드시 금요일 기도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슬람 관련 업무도 각 연방과 주의 군주가 관할하기 때문에 주말을 언제로 지킬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주지사와 주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도 이슬람당이 집권하는 케다, 켈탄, 테랑가누와 조호르주에서는 이렇게 금토 주말을 지킨 것이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금요일 정오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려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것은 대부분 아랍 국가에서는 주말이 일반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해당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국은 전통적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이 주말이었다가 사업과 무역 증진을 이유로
금토 주말로 현대에 와서 바꿨는데요. 네. 그러나 점점 산업화, 세계화를 바라는 아랍국들, 그러니까 레바논, 튀니지, 모로코, 아랍에미레이트조차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말로 설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말에 어떤 요일을 바꾸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조르주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몇 번에 걸쳐 주말을 바꿨는데요. 네. 1994년 말레이시아의 현 야권 지도자인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조호르주의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2013년 현재의 말레이시아 국왕인 술탄 이브라힘이 조호르주의 군주로 재임하던 당시 자신의 55번째 생일을 기념해 무슬림들에게 금요일을 돌려준다면서 다시 금토 주말로 돌아갔는데요. 네. 이제는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바꾸며 토요일, 일요일 주말 복귀를 선언한 것이죠. 아, 이거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호르주에서만 주말을 계속 변경을 하는 건지 뭐 다른 주랑 같이 가는 게 아닌가 봐요? 네, 아무래도 조호르주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남부에 위치해 싱가포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호르주는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 조호바루가 주의 수도인데요. 네. 역사적으로 물라카 술탄국이 멸망한 이후 조호르 술탄국이 세워지고 17세기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리와우 제도를 아우르는 황금기를 지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역사적으로 말라카와 함께 가장 정통 있고 힘 있는 왕조를 유지하고 있죠. 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는 셀랑구르주에 속해 있어서 각 주의 통치자들이 모이면 대체로 이 조호르주의 술탄은 형님 같은 대우를 받곤 합니다. 이렇게 위세가 있다 보니 연방 내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말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말레이 연방에서 싱가포르가 독립할 때부터 조호르주에서 물과 전기 등의 각종 인프라를 공급받는 것을 약속했고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면서 조호르주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사람만 30만 명인데요. 네. 주말이 다르다 보니 공공기관 업무뿐 아니라 무역과 각종 운송, 기업 간 협력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네. 조호르주 역시 싱가포르의 영향을 받아 일요일이 정상 업무일이지만 휴일처럼 지내다 보니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네. 정부와 공공부문, 교육, 은행 부분, 업계 관계자 및 말레이시아 고용주 연합을 포함한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계속된 건의에 관련 부처 간 회의를 거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호르주가 싱가포르와 아주 밀접한 관계였군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계속되던 주정부의 제안에 지난 8월 술탄 이브라힘 국왕은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네. 드디어 2025년 1월 1일부터 주말 변경 시행에 동의하며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국왕의 발표다 보니 섣부르게 반기를 들 수 없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이슬람 신자들은 그렇다면 금요기도는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용주의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호르 주정부는 이슬람 종교부에서 무슬림들이 금요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생활하는 가족 간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며 주정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되지만 민간 부문은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것은 아버지가 현재 말레이시아 국왕 자리에 올라 조호르주 군주 자리를 대신 맡고 있는 왕세자 마코타 이스마일의 발언인데요. 네. 이번 조치에 대해 개인적인 계획으로 인해 불만이 있거나 국민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만족스러워하는 정당이 있다면 여전히 금요일과 토요일을 주말로 지키는 주로 이사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네.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공개 다음 날 테슬라 주가가 9%가량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급속하게 가까워진 일론 머스크의 행보 그리고 그의 야심찬 자율주행 차량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희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테슬라가 발표한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10일 로스앤젤레스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이 행사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무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의 시제품 사이버 캡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운전대와 가감속 페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뭐 운전자 가만히 있어야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차 안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할 수 있는 작은 라운지 공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 로봇 택시 사업을 앞으로 이제 자기들이 직접 운행할 뿐만 아니라 네. 개인들한테 팔아가지고 개인들이 이거를 갖다가 로봇택시로 등록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공유 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겠다. 네.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은 그 차 이용률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날 거다. 보통 우리가 차를 갖다가 쓰면은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쓰고 나머지는 세워놓지 않아요? 근데 세우는 시간 동안 이제 빌려주는 형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기존 모델 3와 모델 Y에 적용해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렇죠. 근데 시장에선 당국의 허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일 걸로 전망한다 이렇게 네.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이버 캡을 2026년부터는 완전히 양산하겠다. 그것도 $30,000 이하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렴하게. 저렴하게. 네. 예. 가능할지.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뭐 반응이 좋지 않아요. 차가운 걸 넘어서서 이제 뭐 아주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다고요. 뭐 조소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 사이버캡 상용화의 구체화는 없고 네. 장밋빛 전망뿐이다. 이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그 다음 날인 11일 무려 8.78%나 폭락해서 $217에 마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시총이 6,957억 달러나 날라갔습니다. 시총 순위 10위도 내줬습니다. 네. 투자자 회사들은 테슬라 목표가를 갖다가 뭐 $85에서 $124 정도로 책정했는데 이건 뭔 의미냐면은 네. 현재 주가 대비 156%에서 76%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의미죠. 예. 이 때문에 테슬라와 머스크는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게요. 테슬라 주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3월에 한 $28 정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뒤부터 코로나 호황 장세가 펼쳐지면서 테슬라가 최고의 주식으로 부상하면서 그렇죠. 2021년 11월 5일까지 $407까지 폭등했습니다. 네. 1년 8개월 동안 14배나 폭등한 거죠. 이 때문에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호가 됐고 애플 등을 제치고 시총 1위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중국 전기차가 약진하고 전기차 시장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2023년 1월에는 $10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400가 넘었다가.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4월 5일 머스크가 이번에 발표한 로보택시 사업 네. 이걸 갖다가 우리 회사의 중심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시장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월 초까지 한 45%나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60까지 올라갔고 시총 9위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공개된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들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다가 이번 로보택시 사업 공개로 결정타를 맞아버린 거죠. 그렇군요. 왜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머스크가 10일 발표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아까 말했던 사이버캡이라는 소형 로보택시고 네. 20인승 대형 자율 차량인 로보밴
여기에 더해서 인간 모습을 한 로봇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 쇼를 벌렸어요. 로보배는 모델만 나왔고 구체는 없었고 네. 옵티머스 로봇 쇼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뒤에서 원격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AI 로봇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사이버캡이라는 소형 로봇 택시인데 네. 처음부터 물론 그랬어요. 이 사이버캡의 핵심은 문이 2개, 투도어의 2인승이고 2026년부터 완전 자율 차량으로 $30,000 이하로 생산을 본격화해서 상용화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문제는 이런 상용화 일정을 이룰 구체안이 없다는 거죠. 상용화하겠다만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가 어떻게 없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 2개의 2인승? 이건 뭐지?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2인승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요. 탈 수 있을까? 그 시장성도 의심, 그 디자인이 시장성도 의심을 받는 거죠. 테슬라는 애초에 중국의 가성비 좋은 전기차에 맞서서 $25,000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것이 자기네들의 주요 사업 목표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시장도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지난 4월에 이런 전기차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서 로보택시 사업으로 가겠다. 그래서 발표를 한 거죠. 시장의 기대와 완전 또 다른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 시장은 실망. 그래? 그럼 로보택시 한번 지켜보겠다. 하면서 네. 기대를 갖고서 주가가 올랐는데 지난 여름에 원래 로보택시 사업을 발표하려고 했어요. 네. 늦춰졌고 이번에 발표를 됐는데 막상 보니까 구체안이 내용이 없은 없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감에 주가가 폭락한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기술력이 문제인지 비용인지 뭐. 기술력, 비용, 규제 세 가지 모든 거 다 합쳐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는 구글의 웨이모라는 자율 차량 등이 시범 운행 중입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여기에 이걸 추월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저비용 기술로 자율 주행 차량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웨이모 등 기존 선발 주자 자율 차량 등의 운행 방식은 레이더와 라이더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라이더라는 것은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물체에 반사시켜서 주변 물체를 파악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레이더와 라이더가 비싸니까는 카메라에만 의존하겠다. 카메라 훨씬 싸니까요. 의지하겠다는 거죠. 카메라를 쓰면서 테슬라가 이미 출시했던 수백만 대 전기 차량이 수집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로 훈련시킨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력이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인공지능 자율 운행을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현재로서는 충돌 등 주행 실패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짚어내야 하는지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경쟁자들도 유사한 인공지능과 카메라 기술을 사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는데 충돌 등 주행 실패에 대비해서 백업 시스템을 격하게 장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테슬라가 카메라와 인공지능만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웨이모에 비해서 몇 년이나 뒤졌다. 이는 극복하기 힘든 분야다. 테슬라가 제시한 일정 내에 그 가격으로 새 차량을 출시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본다. 외부 보조가 없거나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10년 내에 그 가격으로 어떤 것도 출시할 수 없다. 이런 아주 냉담한 반응, 혹평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투도어의 2인승이라는 디자인도 이게 시장성이 있겠어? 그러니까요. 투도어의 2인승 승용차는 미국에서 승용차 판매량 중 2%에 불과합니다. 보통 4명 정도가 타고 짐도 실을 수 있어야지. 그렇죠. 좀 여유가 있어야. 자동차의 실용성이 있는 건데 이거 갖고서 누가 사겠냐 이런 거죠. 그러네요. 머스크가 글쎄요.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이렇게 발표부터 먼저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머스크가 그동안 사업을 해왔던 걸 보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스크는 그동안 페이팔이라고 하는 온라인 결제와 송금 시스템, 전기차 그리고 민간 우주선 분야, 민간 우주선을 활용한 스타링크라고 하는 적에도 글로벌 지구 위성 시스템, 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이고 과감한 아이디어에다가 이걸 가지고 과감하게 사업 추진을 해서 분야를 개척해 왔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이것도 뭐 그 일환이 아니겠냐. 머스크답다. 머스크답다. 뭐 생각도 들지만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투기 추진력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머스크가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그게 된다면은 2026년 사이버캡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네. 그보다는 머스크가 최근 사업의 궁지에 몰리니까는 과감한 도박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정치적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 등을 돌파하려고 미리 사업 일정을 못 박았다. 뭐 속된 말로 질러버렸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내년까지 네. 자율주행 차량을 일정대로 현실화하는 데는 최대 장애가 당국의 규제인데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 측의 막무가내식 돌파력으로 규제를 넘어서 갖고서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미리 일정을 못 박은 것이 아니냐, 질러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상당히 그 분석이 보편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원래는 지금 이제 지지 발언했지만 네. 원래는 안 좋았잖아요 사이가. 원래 트럼프와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그렇죠. 2002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그 이후로 줄곧 민주당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네. 트럼프도 2016년 대선에 출마하고서부터는 전기차를 갖다 혹평했습니다. 왜? 전기차가 뭐 별것도 없다. 그리고 전기차 때문에 우리 미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죽고 노동자들도 일자리 얻고 있다. 이게 반대를 네. 했어요.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갑자기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에 친노종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머스크는 자신의 그 테슬라 노동자들이 노조 만드는데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알력이 있었죠. 그래서 머스크는 2021년 백악관 전기 자동차 정상회의에 초청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트위터 인수 등을 놓고서 정부의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 11월 뉴욕타임즈 회견에서 바이든을 다시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머스크는 플로리다의 그 트럼프 자택에서 그를 만났고 네. 몇 개월 뒤에 반 바이든 저녁 파티까지 열었어요. 뭐 4,500만 달러를 매달 지불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뭐 액수가 좀 과장된 거다. 머스크가 밝히긴 했어요. 예. 또 하나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에서는 그 실리콘밸리 정치 풍향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트럼프는 가상화폐가 사기라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실리콘밸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관련돼 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최근에 이번에 대선에 다시 출마하면서 가상화폐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사업가들도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고 이와 좀 머스크도 가상화폐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 정치풍의 민주공화로 반분됐고 거기에 트럼프 영향을 받은 거죠. 또 하나는 트럼프 개인적으로 좀 마초 우파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잖아요. 성향적으로는 좀 이미지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트럼프에 올인을 했구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머스크의 지금 계획대로 생각대로 규제가 뭐 철폐되고 이렇게 다 될까요? 머스크가 지난 7월에 트럼프 암살 사건 미수 사건이 있었죠. 네네.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지지한다.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밝혔어요. 네. 트럼프로서는 뭐 100만 대군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 머스크가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9월 5일 뉴욕 경제클럽 회의에서 자기가 당선되면 새로운 효율화위원회를 만들 텐데 거기에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히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게 무슨 기구냐면 연방정부 전체의 완전한 재정 및 업적을 감사하고 과감한 개혁을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규제 철폐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에 머스크도 기회가 생긴다면은 미국에 봉사할 걸 기대한다. 네. 나한테는 급료, 뭐 직책, 명예도 필요 없다. 뭐 돈 많으니까 이거 당연히 필요했겠죠. 이렇게 파답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처럼 트럼프가 머스크에 제안한 자리는 사실상 규제 철폐가 주목적인 자리예요. 그러네요. 근데 머스크가 지금 하는 건 첨단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은 정부 지원과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첨단 산업 경영주에게 정부의 규제 철폐 기구를 맡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거고 그러네요. 머스크가 이제 이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자율주행 차량 일정을 질러대고 이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전략이 아니냐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 정도 될까요? 네. 기대해보는 게 아니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익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Across the Universe 전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